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오후 5시쯤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면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에 운전을 해서 자택으로 가지 않고 한 호텔로 갔다고 하거든요.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김호중 씨가 9일 늦은 밤 시간에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추돌 사고, 자동차 사고를 누구나 어떤 경우에 때 알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사고가 났다면 바로 내려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어떤 구호 조치 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채로 그대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의 행방은 좀 오리무중해졌고 오히려 2시간이 지난 시점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잦은 출두를 해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일단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그리고 김호중 씨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부터 17시간이 지나서야 다음 날 오후에서야 경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느냐 네. 혹시 음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가 해당 사고가 난 직후에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에 바로 자택으로 귀가한 것이 아니라 회사 소유의 그런 차량을 타고 구리 모처의 어느 한 모텔로 간 것, 숙박업소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좀 동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이번 사건은 결국 이 당일 김호중 씨의 어떤 동선이나 행적들이 이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에 어떤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키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내지는 바로 수사기관에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 곳으로 이동한 것이 혹시라도 음주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같은 부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는 어제도 이제 강도 높은 그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하는데 네. 이 입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은 전혀 하지 않았고 네. 다만 사고 직후 이제 공황 증상도 발견했고 굉장히 좀 경황이 없는 와중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원래대로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을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는 문자, 전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김호중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체포영장이 나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너무 아파서 내지는 치료가 필요해서 조금은 늦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결국 재판으로 가서 지금 사실 사고 미조치 부분이라던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그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본다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만한 그런 사정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좀 동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이동해서 장시간 머물다가 수사기관에 오히려 17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게 하는 그런 정황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정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 발생 17시간 후에야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에 응하면서 우선 결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좀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음주라는 것이요.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음주였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법적 처벌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체중이라던가 주량이라던가 경과된 시간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요. 시간이 뭐 3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 음주 측정했을 때의 농도가 이 정도라면 역산해서 사고 당시인 3시간 이전이라면 이 정도의 음주 농도였을 것이다 라는 점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17시간이나 경과하게 됐고 김호중 씨 같은 그런 건장한 성인 남자라면은 사실상 모두 알코올 분해가 끝났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확인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황 증거들 당일날 동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라도 음주를 뭐 확인한 그런 CCTV 영상이라던가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확인이 있어야지만 음주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음주 여부는 혐의를 벗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동선상 보면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걸 봤다라는 증언이 나온다면 좀 음주운전 사실까지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다만 지금 현재 김호중 씨 소속 측과 이 김호중 씨 입장은 유흥주점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뭐 식당에 갔다고 해서 바로 술을 마신 것이 뭐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유흥주점, 그러니까 술을 파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인 식당에 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술을 마셨다고 연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목격자의 진술, 뭐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내지는 CCTV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상이 담겨 있다면은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음주 여부가 확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방문만으로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선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점차 수사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쪽에서는 압수수색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을 제일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면은 이제 SD 카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 SD 카드, 김호중 씨 차량의 SD 카드가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SD 카드가 있다면 사고 당시에 만약 뭐 음주 여부의 경우에도요, 좀 안에 녹음된 그런 녹음 파일이라든가 영상을 보고 음주 여부가 혹시 확인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다거나 매니저와 통화를 하거나 할 때 그 담긴 최초의 그 사건 현장과 근접한 지점의 그 통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사실 SD 카드가 없이는 블랙박스가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데 지금 이것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D카드를 확인하는 이 압수영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매니저가 운전자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직접 나섰는데 이게 사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을 때 소속사와 김호중 씨는 이것은 매니저가 이제 사건을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한 일이지 김호중 씨는 몰랐다. 소속사 측에서도 소속사 측과 이제 매니저 간에 일어난 일이지 김호중 씨 아티스트는 전혀 이 과정을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김호중 씨도 이와 관련된 그런 통화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이 소속사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자료 등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의 혐의도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호중 씨의 휴대폰 그리고 이 소속사 내부의 그런 사정을 알 수 있는 CCTV 자료라던가 뭐 그런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좀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숨긴 거라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또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SD카드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SD카드를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숨겼다면은 일종의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사실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나 실수를 한다거나 뭐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파손을 일으키는 뭐 이런 사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반성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의 고의적인 수사 방해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블랙박스 메모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찾겠지만 만약 이 SD카드가 발견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휴대폰에 담겨 있는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이라던가 통화 내역 등이 확보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CCTV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당일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일의 행적을 밝히는 게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추가적인 자료 조사 등을 통해서 이 김호중 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아까 짚어주셨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대리 운전을 했다고 본인이 대리 출석을 하라고 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김호중 씨가 본인이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소속사 대표의 발언과 경찰의 녹취록 확보 보도 어떤 증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김호중 씨는 본인이 매니저에게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밝혀달라고 전혀 함이 없었음에도 그런 지시함이 없었음에도 매니저가 이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내지는 소속사와 매니저 간의 문제였다고 밝히고 김호중 씨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내지는 소속사에게 이런 부분을 요구한 정황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자체가 또 별도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범인 도피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범인 도피죄에서 김호중 씨가 이런 부분을 알고도 이렇게 매니저에게 지시를 했다면 교사범으로서 처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녹취록의 행방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 녹취록의 말처럼 지금 보도된 내용과 같이 김호중 씨가 지시했다는 부분이 녹취록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괘씸죄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짓말,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방해한 혐의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연 이 녹취록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 김호중 씨의 옷까지 매니저가 받고 입고 대리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 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그렇죠. 소속사 대표는 계속 우리가 소속 아티스트를 과잉 보호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만약 맞다고 하더라도 이 소속사의 대응은 매우 올바르지 못하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의 말처럼 김호중 씨는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가 김호중 씨를 지키기 위해 김호중 씨의 옷을 매니저에게 입혀서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게 한 것이며 또 김호중 씨는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또 다른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모두 김호중 씨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데 네.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자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제대로 처벌을 받은 후에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 태도 자체가 사실 소속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태도로밖에 좀 지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소속사의 주장과는 달리 김호중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수사기관에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힌 이 매니저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 그러니까 범인을 숨겨준 것만이 범인 도피죄가 아니라 내가 범인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진정한 범인을 찾기 어렵게 만든 것도 범인 도피죄의 처벌을 지기 때문에 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소속사 역시 그럼 이런 범인 도피를 교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 만약 이 과정에서 녹취록 등의 증거로 통해서 김호중 씨의 혐의까지 입증이 된다면 이 범인 도피 교사 내지는 김호중 씨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속사와의 대화라던가 통화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면 범인 도피 방조 혐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호중 씨가 이제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공황 증세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황 증세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증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김호중 씨가 실제로 이런 공황과 관련된 증상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이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런 공황 증세가 있을
있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가 별도로의 문제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누구나 사고를 내면은요, 그게 아무리 그 사고가 크고 작던 주차된 차량만 봐가도 당황하기 매한가지잖아요. 누구나 당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바로 112, 119에 신고를 하고 어떤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배우는 것이고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너무 놀래서 이렇게 17시간이나 후에 출석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핑계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공인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의혹을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증거인멸 의혹까지 의혹이 참 많은데 김호중 씨 수사 상황에 따라서 구속 기소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언급된 그런 이 죄책 등이 사실 다 중한 범죄임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라던가 그리고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범인 도피 부분, 음주는 지금 의혹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재판은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요. 이제 현 상태에서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구속까지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소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앞으로 받게 될 때 지금과 같이 너무 지연시키려는 행동들은 결코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된 사건, 사고 좀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대의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 판단 소식인데요. 네, 오늘 법원이 오늘 오후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를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전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로요. 이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서 네. 운명의 날이라고 평가할만 합니다. 이번 사건 일단 간략히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이제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공권력의 행사, 일종의 처분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 의대생들 이런 전공의들이 이에 대해서 이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내면은 사실상 이 재판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재판이 계속돼도 이 정부의 2,000명의 증원 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취소를 통해서 나중에 이 취소 결정이 인용이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어떤 멈춰두지 않으면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소 결정과 취소 재판과 더불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 정부의 이런 지금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신청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은 지금 이 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오히려 그 증원의 대상은 그 대학의 총장들이 이런 소송을 내야지 의대생이라던가 의사들, 전공의들은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해서 아예 다퉈보지도 못하고 이 소송은 제기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기했다고 해서 각하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고가 있었고 오늘 지금 서울고법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인데 네. 이 여기서 좀 주목해볼 점이요. 이번에 이 항고심에서는 지금 애초에는 원래는 아예 다퉈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제기했다고 해서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도 보겠다. 이 사람들이 다툴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의록 등의 제출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오늘 만약 1심과 동일하게 각하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라고 봐서 이 판단을 받지 못하고 바로 각하되는 것이고 만약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한 것은 맞다고 보고 이거는 지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집행을 정지해 놓자라고 인용이 된다면 이 정부의 어떤 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는 크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제 재항고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당장 올해 입시에서 증원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 반대로 또 기각이 된다면 또 다시 이제 정부의 제척에 서 있는 의사들이나 전공의들은 또 재항고를 하겠지만 일단 의대 증원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동력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을 거라는 소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